가지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하네요. 네. 한겨레였는데요. 예. 먼저 이 타이밍에 이 단독 인터뷰를 길게 진행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 인터뷰에 따른 배경, 시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겨레가 인터뷰를 제안했기 때문 아닐까. 인터뷰 주체 네. 한겨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식견, 문제의식을 듣고 싶어하는 언론, 나아가서 국민들이 있었을까. 이것에 좀 회의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특이하게 퇴임 시절에는 마땅히 밝혔어야 됐을 여러 가지 의견들,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되게 유보하고 어떻게 보면 뒤에 안 보이고 숨기고 이랬었다가 사실 되게 활발하게 하신 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퇴임 이후에요? 네. 뭐 좀 냉정하게 말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SNS에 내비쳤던 어떤 정치적 식견이라는 것도 특히 지금과 같은 정치적 난관에서 참고할 만한,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도 아니어서 어떤 언론의 요청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전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인터뷰 일자는 2월 2일로 기억을 하는데 경향신문이 조국 전 대표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수감 중인. 네. 그것에 좀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속에서 한겨레가 야 그럼 우리는 한번 문재인을 해보자. 더 크게. 누구도 생각하기 힘들지만 사실 저는 조국 전 대표 인터뷰도 되게 뜨악했거든요. 아니 잡범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국면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게 저로서는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는 한 펀치 맞았다. 우리가 경쟁사인 경향신문에 한 펀치 맞았다. 우리는 한번 한겨레로서는 문재인을 접촉해보자. 우리도 질 수 없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터뷰를 꺼려하진 않았을 것 같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 이미 진즉에 이제 상실해버린 상황에서 전 별로 어렵지 않게 했을 거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왜 한겨레 왜 지금이냐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야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문득 떠올랐냐면 윤석열과 문재인의 공통점.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간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하면은 지지율은 급전직하한다. 떨어진다.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당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까웠었거든요. 뭐 회의에만 가면 뭐 청와대 소식을 매일 들었었으니까 그때는 정작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됐을 때는 함구하고 말 안 하고 비켜서고 했던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어떤 한 40% 지지율의 비결이 아니었었나. 그게 유지됐었죠.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문재인이 꼭 얘기했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국가 원수로서 말해야 될 때 다 비켜섰거든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자 지난 총선 직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추모 행사 때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아주 날선 발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뭐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퇴임 이후에 또.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비호감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총선 때 PK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곳은 모두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주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SNS 등에서.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상 국정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잖아요. 이후에. 그 이후로 지금 19% 20%를 오가던 지지율이 뭐 40% 심지어는 뭐 5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윤석열 둘 모두의 어떤 정치적 역량의 심각한 어떤 뭐 모자람 이런 것의 반증 아닌가. 가장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혔던 게 이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했던 것 두고두고 후회한다. 윤 대통령의 탄생에 단초가 된 것이니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진짜 이발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논평의 수준이잖아요. 윤석열 현 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등에 올리기 위해서 정권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어느 날인가는 모 인사가 연락이 왔어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니까 빨리 뭐를 제출해달라고 했냐면 중앙지검장 인선 때 뭐 추천서 같은 거 이거를 제출해달라. 추천서요? 네. 안 된다. 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데 이게 참여연대 이름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난 쪽팔려서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 네 개인 이름으로 넣어라. 일종의 전 비밀인데 그래서 참여연대 안건으로는 올리지 못
못하고 예. 안 하고 저도 쪽팔리니까 여하튼 개인 이름으로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도 나고 자기들이 다 공작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박수 치고 이렇게 자기 부대 띄우려고 했던 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 현 야당 민주당의 찬사 이런 것들 나 부끄러울 정도로 찬사 일색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을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특히 첫 번째 인터뷰 1번. 전체가 다 그거잖아요. 한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7, 8천자 된다 하면은 제가 번역을 하면 다 검찰 개혁 검찰개혁이 네 글자로 도배를 하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후보자 4명 중에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발탁한 거다라는 네, 설명도 직접 네네.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이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댁에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를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일관되게 찬성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건데 네. 망상이죠 망상 저는. 두 망상가들 네. 망상매체와 망상인의 대화다 이건. 예? 지금 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어야 되는데 난 못했다. 네. 그리고 나 이후에 차기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난맥상을 끄집어낸 당사자들이 지금 누구냐면 소위 공수처 만들었다. 예.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국가 권력을 형해화시켜버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어쩌다가 이 극우 집단들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와 같은 국가기관을 믿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검찰은 그럼 국가기관 아닌가요? 아. 검찰에 대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인신공격에 대고 5년 내내 괴롭혀왔던 사람이 문재인과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검찰에 피의자로 가는 경험 없잖아요. 예. 저 없거든요. 아직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마치 뭐 검찰로 말미암아서 뭐 어떻게 되고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고장난 라디오처럼. 아니 그거 4년 전 5년 전에 했던 레파토리 그대로인데 아직도 레파토리 하나도 안 바뀌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참 계속 마음에 남나 봐요. 아니 근데 전 마음에 남다기보다는 네. 모자라다 사람이 좀. 아니 정말 좀 이게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주체였었고 핵심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뭔가 업데이트되고 뭔가 국가 권력이 어떻게 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반향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전히 지금도 이발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검찰 기소권은 완전히 없애야 되고 뭐 그따구 소리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런 사람이 국가 대통령이었나. 그 연결선상에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꺼냈는데요. 여러 차례 뭐 조 전 대표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문 전 대통령이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뭐 내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게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거에 대해서 한없이 미안하다. 결국에 이 또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 때문에 벌어진 연쇄적인 일이다라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라든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게 여러분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2020년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하나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게 과연 연두 기자회견에서 할 소리냐.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밝혀야 될 정치적, 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들은 네. 이야기하지 않고 기껏 했던 얘기가 조국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국가 원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조국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다. 예.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는 다 무죄가 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말이죠.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 그래픽으로도 나오지만 여러분 뭐 저도 실제로 뭐 여러분 많은 그래픽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뭐 제가 수치화 해본다라면 6개 혐의에 대해서 뭐 3개 유죄, 3개 무죄 혹은 뭐 2개 유죄, 4개 무죄 이런 건데 여러분 그 무죄라는 것도요. 예를 들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건데 우리 PD님, 기자님, 김경률이 있으면 1심은 3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3명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죄. 사전정보 유출 뭐 이런 거로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2심은 그걸 유죄로 판단 안 했어요. 근데 이 유죄 판단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옆방에서 이야기 듣고 나온 옆방에 있는 정경심을 만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달했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쳤기 때문에 무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법정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존중하는데 이게 과연 떳떳하게 나는 무죄다 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이 50억을 수뢰했다고 해서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의원 의원직도 박탈되고 구속되고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조범동에도 있었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네. 50억 상당의 상장 주식을 받았어요. 누가? 조범동이. 예.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허. 제가 한 번쯤은 한동훈 대표랑 왜 그게 기소가 힘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가 물은 거 이 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꾸 뭐 문재인이다, 민주당이다, 조국이다는 우리더러 검찰더러 가혹하게 수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물렁물렁하게 수사했다. 그걸 비판하면 자기는 받아들이겠다. 사실 여러분 윤미향도 제가 알기로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기소를 예를 들어서 20건을 할 수 있었다라면 이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20개 중에서 가장 확실한 법정에 가서 판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5, 6건만 갔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도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애매한 거 다 쳐내고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거 지금 다 논파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도 계셔요. 몇 분들. 야, 김경률은 왜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무죄 나오는데 왜 사과 안 해? 사과 안 하냐? 지금도 아주 가끔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전직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전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소양, 뭐 인문적인 소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인지 도대체 주변에 누가 있는 건지 매번 책 본다고 글들은 올리는데 페이스북에 쓰는데 도대체 뭘 하고 사는 사람인지 의문이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회 계사님이 아주 직격을 계속 해주셨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내용들 정말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통합과 화합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나와 같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반대자들, 성향이 다른 민주당 내 세력들에 대해서 온갖 해악질을 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양념질. 온갖 그와 같은 폐악질들을 양념이라고 불렀었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켰던 사람이 쭉 보면 저는 이번 한겨레 인터뷰 정말 제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라면 정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2024년 12월 3일이 아닌 2025년 2월 10일에서는 어떤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지 오늘이 2024년 12월 3일이라면 한겨레와 문재인이 콩짝콩짝 박자를 맞춰가면서 또 윤석열을 비난하고 네. 그리고 약간 극우 성향의 이런 사람들 비난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이다라면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정말 좀 뭐랄까요 시기에 뒤떨어져 있다. 지금 12월 3일을 가지고 2025년 2월 10일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둘이 이발소에서 만난 망상인과 망상 언론이다.